대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TX-D 사업에서 이제 김포 출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좀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제 본격화 노력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골드라인 연장을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언제쯤 건의해서 그 실제 그 운영은 언제쯤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 가격교통위원회가 가격교통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GTX-D 노선에 대한 언급을 허물로 해서 김포시뿐만 아니라 인천시 또 경기도가 GTX-D 노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GTX를 바라보면 남북축으로 많이 형성돼 있었죠. 동서축에 대한 GTX 노선의 필요성을 대도시권 가격교통위원회가 필요성을 좀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GTX-D 노선은 동서축을 잇는 노선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김포, 경기 서부지역, 김포, 부천, 인천 일대에서 기점으로 시작돼서 하남, 경기 서부 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요. 지금 김포시는 GTX-D 노선을 김포시로 기점화하기 위한 경기도하고의 협의,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인 부천시와 하남시하고의 협력 관계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면서 경기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GTX-D 노선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골드라인 연장은 시임 100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지하철 2호선 검단 오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죠. 이 노선은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이 새로운 교통망들을 구축하고 어떠한 수요에 대한 교통 이용도에 대한 편의성들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김포시가 자체 도시철도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 6월인가요? 철도과장이 안 오셨네요. 예. 제 기억으로는 올 6월에까지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보면 그 골드라인 검단 우리역까지 연장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들이 다 분석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을 신문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김포시를 봤을 때는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민선 7기가 반환점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님한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포시의 5대 전략 그 산업을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집중과 선택에 올인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행동할 때가 아닌가, 액션에 옮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핵심 전략에서도 5대 핵심 전략 중에서도 뭔가 집중과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집중할 사업을 선정해서 직접 세일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선정한 그 사업의 그 아이템은 뭔지, 어떤 전략 품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말씀 주신 것은 민선 7기 취임
1년 언론 브리핑에서 제가 PT로 설명드렸던 민선 7기가 시민행복 도시가치 2배로라고 하는 시정 슬로건에 걸맞는 주택사업들을 추진하는데 5대 핵심 전략사업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대구지구 ECT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병원, 신도시에서 제척된 누살리 송구리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조성 사업들,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이전하면서 생활체육센터, 어린이 가족공원 등 5개 핵심 전략 사업들을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 중에 집중과 선택을 좀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5대 핵심 전략 사업은 민선 7기 내에 제가 테이프를 끊을 수 없지요. 이것은 민선 7기에서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최소한 도시 인프라로 갖춰질 때 도시가 온전한 자족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죠. 비록 5개 핵심 전략 사업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산정부터 최종 지정받지 못했어도 이 부분은 복합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업을 이뤄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5개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민선 7기에서 모두가 다 실천하고 구체화시켜낼 수 있는 자신이 있고요. 그럴 준비 다 끝났고요. 2020년으로 그것을 집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할 사업을 선정해서 시장님 직접 세일즈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일즈 품목이 뭐라고 제가 여쭤봤고요. 시장이 세일즈맨이 되겠다. 시장은 이런 5가지 핵심 전략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의 모든 것에 대한 세일즈죠.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기 위한 것, 시장의 절대적인 프로다운 세일즈가 필요한 것이고요. 대학병원 더더욱 그렇고요.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위치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행정의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모든 것은 시장의 어떤 세일즈 역량에 따라서 많이 한가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세일을 하거나 또 5대 핵심 전략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공무원들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진짜 여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뛰는 공직자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과감하게 주셨을 때 소중한 성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행정혁신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이 김포시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한 능력 있는 인적 자원들을 얼마만큼 시장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돌리느냐,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훌륭하신 우리 1,300여 공직자들의 인적 자원들을 시장이 행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당분과 채취, 그리고 실제로 특별 승진, 인센티브 부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신문의 정지욱 기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50만 인구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포시 도시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김포시를 둘러보면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할 것 없이 아무자기식 도시개발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른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도시미관을 제외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는 별도의 도시관리 방안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민선6기에서 계획했던 2020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 도시개발 사업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5 도시기본 계획을 김포시는 2020년도에 수립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2020 기본 계획에서 반영돼서 사업으로 책정된 도시개발 사업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시내폴리스 사업, 풍무역세권 사업, 거점복합, 그리고 걸포4, 감정, 이 모든 것들은 2020 기본 계획에서 수립됐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한 4, 5년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신 그 말씀은 2035 도시기본 계획에서 정말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공정한 경제 성장,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건설, 이런 것들을 민선 7기의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춰서 2035 기본 계획에 다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도시 개발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언론께서도 많이 좀 제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신한일보 임창국 기자입니다. 시장님의 그 새 브리핑을 들으니까 김포시의 인구가 급변하는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고요. 제가 신년 벽두에 궁금한 거, 시민으로서의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김포 북부권 종합 발전 계획이 22가지의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다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급속하게 김포시가 발전할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 그 사람 사는 사회가 사는 어떤 진행될 건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진행 사항에서 이건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특구 조성에 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5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북부 5개원면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과 관련된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만들어냈고요.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이쪽 현 지역을 포함한 본천 지역까지 남북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죠. 이 그동안에 진행됐던 이런 종합발전 계획들이 상당 부분 2035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될 그런 계획이고요. 실제로 미리 마련됐던 북부 5개월만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것들은 한 큰 구지에서 20여 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해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2035 도시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북부 5개월면에서 종합발전 계획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죠.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하고 군과 협의할 거냐에 따라서 5개월면 북부 종합발전 계획들은 상당 부분 명암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당장 평화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북부 또 난개발된 공장들에 대한 것들을 이전하고 집단화시켜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북부 5개월면 종합발전 계획의 좀 핵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부분이 북부 5개월면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미세출이 들어와서 북부 보건과를 신설하고 제2보건소를 통지lum에다가 신축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지난 북부 5개월간 종합발전계획에서의 용역의 결과로 진행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것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번 국회 말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돼서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지원에 관한 국회 법률이 통과되는 이전에 김포시가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자체 용역들을 좀 미리 사전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얼마 전 2019년도 연말에 경기도가 또 다른 용역 결과를 발표했죠. 의미 있는 용역 결과인데 경기도는 경기도의 개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한반도 경제의 중핵, 서해 경제 공동 특구 구상 메커니즘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김포시는 김포시와 개풍군에 대한 축을 한 축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실천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일경제특구에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서해안권, 그리고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개발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아마도 서해안 황해경제 벨트 구축을 구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남북관계와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진전에 따라서 당장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좀 더 진전돼서 늦어질 수 있는 그 차이인데 김포시는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각종 기자님. 네, 부전을 박동기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KBS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 축하 말씀 우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내폴리스와 관계돼서 이 시내폴리스는 김포시민으로 볼 때는 당연히 돼야 되고 그 바라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현재 시내폴리스가 대체 출자자 형식으로 바뀌었지만은 승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그 이전 사업자가 70억 원의 불법 선수금을 받은 게 나타났고 이것이 총 한 150억 정도까지 이른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현재 토지주 한 50% 이상 정도가 경기도에서 지금 시위를 종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이 부분이 시내폴리스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어떤 발목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시장님 이제 임기가 아까 말씀하실 때 1년 절반이고 앞으로 이제 6개월 지나면 임기 2년까지 하고 어떤 시정 성과에 대한 큰 나름의 시민으로 희망을 가집니다만 현재 제 우측에 있는 우리 보좌관님들 말입니다. 보좌관님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임기 2년이 대부분이었고 적재 보좌관님만 1년이었다가 지금 연장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2년일 때가 시장님 이제 전반기 2년이 끝나는 때인데 앞으로 그 임기 2년이 끝나고 나면은 이 보좌관님들이 그대로 이어질 부분인지 아니면은 보좌관님들은 교체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0년 동안 진행됐던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것들은 지난 2018년도 8월 달에 도시공사가 그동안 사업
출자였던 국토하고의 휴학 개지를 통보한 이후에 나름 대체 출자자 공모 과정을 거쳐서 현재 IBK 13건설 컨소시엄이 대체 출자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그 토지보상 절차가 착수됐고요. 사유지원제 기준으로 해서 약 52%의 협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2,1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2년 더 연장을 했고요.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도 상반기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요. 2020년 하반기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내폴리스 여러 대책위에서 지난해 기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수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수금에 대한 문제 제기 도시국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대책위에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시내폴리스 기한 연장 등 그리고 적절한 보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내폴리스 취소에 대한 부분으로 도청 시위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내폴리스 일반산업대 주성 사업은 멈출 수도 그리고 여기에서 주저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김포시가 새로운 도시 설계를 또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시내폴리스 사업을 완결 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1년의 계획대로 김포시는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한 가지 좀 걸림돌이 있다면 국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처음 논의와 지금 논의가 똑같이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보상 절차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과 대책들을 마련해서 2024년 경기도가 사업기간 2년을 준 기간 동안에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도시국장님 어디 선수금에 대한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그 선수금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75억 불법 선수금과 150억 정도 추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좀 다루기가 곤란하고요. 사법기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조치가 돼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관 운영과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문관은 시장의 시정 업무와 정책 개발과 또 행정 공무원들이 갖지 못하는 정무적 접근들을 보좌하는 역할들이죠. 지금 교육 전문가, 정책 자문관, 공부 자문관 이 세 개의 자문관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로 보면 전혀 교사 출신이시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가시죠. 항상 행정과 교육 현장인 학교와 교육청 간의 그 협력 관계가 구축되지 못해서 따로따로 놀았던 교육 정책들이 있었죠. 이 정책 전문가들이 오면서 혁신지구 사업의 규정 공약 사업을 이행하면서 행정과 교육청과 각 학교의 현장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협력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초기 단계인 2019년도가 정말로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혁신교육 사업들을 정착해내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문관 참 언론에서 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이시죠.
실제로 시내폴리스 사업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시내폴리스 사업에 여기까지 진전시켜낸 거는 저번 덕분이에요. 앞으로 2시에 KBS 안티비전하고 미래 KBS를 김포 시대를 열고자 준비하고 있는 분 저분이시죠? 대학병원의 그 넘지 못할 선을 김포가 대학병원 시대를 열어야 하고 구체화하는 협상 과정에 저분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언론에서 비춰진 당구 한번 신 공직 자세로서의 흐트러짐, 그리고 시정 개입을 팩트 없이 근거 없이 제시하면서 정책 전문가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동의할 수 없고요. 민선 7개 시정의 홍보와 공보 또 좀 많은 문제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언론 관계를 정립시켜 나가는 이 공보 자문관 역할 또한 이 미디어 시대에 IT 시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2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민선 8기 어느 지방자치단체들도 자본가 제도는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행정과 민간의 기반 거리에서 정책과 정무적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구. 네, 시장님 시민행복도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민행복과 가장 가까운 건 아무래도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못 드렸는데 CNB 뉴스의 김진부 기자입니다. 예. 그래서 문화 관련된 질문 간단하게 2개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까 문화도시를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 말에 7개가 1차 지정되고 예비도시는 한 10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3차로 이번 6월까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아젠다, 어떤 계획을 거쳐서 그런 수렴이나 의견들을 받아내시고 할 것인지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지금 문화가 이렇게 좀 중요한 거로 되다 보면 지금 현재 문화가 이제 문화 관광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국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이 든 거는 문화는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도 같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과가 왜 경제국에 배치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거의 그 부서 체계가 문화과, 관광과, 경제과, 일자리과 이렇게 동지 편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문화관광과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복합되는 체계를 좀 갖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공무원들의 어떤 인력 티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문화관광과 경제국에 배치된 그 근본에는 이 미선 7기의 가장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관광산업을 문화와 함께 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미선 7기 시장이 저는 이 관광을 관광 산업화로 접근을 하는 돈벌이 된 산업으로 접근을 할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국에 배치를 좀 했는데 아마도 민선 7기 들어와서 두 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조직 개편이죠.
전체적인 조직 진단과 개표는 2010년도에 시행을 하고 10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전체적인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올 6월달에 산출이 되면 아마도 하반기 내에 이 전반적인 조직 개편이 단행될 것이고요. 김준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런 국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조정될 여지가 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어저께 시정전략회의를 하면서 국장님, 소장님, 관련 담당관들한테 1900여 공직자들이 필독을 해야 할 영상을 하나 권장을 했어요. 그거는 EBS에서 제작한 역사기획 한강하구 1부, 2부의 프로그램이에요. 김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것을 1, 2부에 거쳐서 한강하구의 그 정말 아름답고 보존해야 되고 지금의 풀어야 할 문제를 참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필독하라 했습니다. 문화거든요. 역사고 문화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했죠.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몰랐죠. 문화도시는 그런 역사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등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또 어떤 콘텐츠의 취약성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도시 지정으로서 나가기 위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지정의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부장님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경제부장 이재국입니다. 문화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도까지 전국의 30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용역업체 선정 심의가 있습니다. 요 용역 결과가 12월 달에 나오게 되면 12월 중에 예비도시로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도시로 지정 승인을 받고 1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도시로 최종 승인은 202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김포시가 문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방비 비율로 해서 최대 200억까지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덧붙이자면 김준 기자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도시로 나가기 위한 자원은 충분하다고 시장은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강과 한강과 분단과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들을 보면 충분해요, 자원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하고 엑기스화하는 그 작업들을 그 오랜 기간 동안 김포시는 게을리한 거죠. 그래서 민선 7기 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성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추진하고요. 그래서 KBS 아트비전이라는 이런 것들도 바로 이 문화와 연관된 인프라들을 김포에 계속
확충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김윤주 의원께서 갖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들이 이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돼서 많이 좀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타임즈 장사옥 기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장내 문화 개선을 위해서 장례비 지원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서 생활복지 차원에서 아주 큰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장례비 혜택을 보는 분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원래 김포시가 복지정책 예산의 40%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정책이 어디신지 알고 싶습니다. 부장입니다. 답변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례 지원비는 저희가 화장 문화를 좀 전에 화장단을 개설하지 못함에 있어서 제가 지원하는 건데 6개월 정도만 거주를 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조 2천억 중에 거의 한 4천억이 되는 40% 정도의 예산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제일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르신 세대와 장애인 세대에게 특히 더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년이 늘어날수록 노인에 대한 영아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를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됐나요? 뉴스 21 김명자 기자입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 19년도에 한강 철책선에 대한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삼성과 소송에 대한 건 12월 말로 끝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서부터 철책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추진이 가능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대교에서 쉽게 1.3km는 꽤 오래전에 철책이 제거됐고요. 거기서부터 일산대교까지 철책 제거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철책 제거, 경계 철책 제거의 조건이 수중 전자장비를 설치하는 조건이었었는데 그때 삼성 SDS가 수중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국방부가 그 성능 불합격 판정을 내림으로 해서 김포시가 삼성 SDS하고 맺은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이것이 소송이 돼서 현재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김포시가 승소를 했고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대법원에 대한 판결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도 대법원 판결에서 김포시가 승소될 거라는 예측을 해보면서 국방부에서는 기간 경계 철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강 넘어 고양시 일대의 철책은 지금 제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철책이 보이는데 그 철책은 장항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철책이지 군사 경계 철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김포시도 그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는데 지난 연말에 국방부가 시의 입장을 물어봤어요. 그동안은 철책은 국방부가 제거를 하고 감시 장비는 지자체에서 했던 것을 바꿔서 전문적인 군사 분야이기 때문에 감시 장비는 국방부가 하고 경계 철책의 철거 비용과 보존 비용은 김포시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시장이 사인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루라도 빨리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올 상반기에 뭐 대법원 판결과 그에도 상관없이 국방부가 또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부분별로 철책 제거는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한강뿐만 아니라 염화수로 일대에 인천 거청도에서부터 초지대교까지 철책 제거에 대한 부분들도 동시에 김포시가 철거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거기 일산대교까지 하고 일산대교에서부터는 통문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다 전부 다 깨끗하게 철거하는 거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것을 대비해서 지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준비했던 전기철책 제거 후에 한강 준치 활용 방안 타당성 경쟁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할 지역들 또 일산과 같이 전기철책을 보존하고 어떤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할 지역들 또 관광 자원화해야 할 구역들 이런 것들을 그 타당성 용역, 경제성 분석 용역에 맞춰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기철책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교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김포에 대학병원을 유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어디에다가 하실 건지 지역이 어디에다가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거 비슷한 거 외에 뭐가 있냐면 시흥시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지금 들어오려고 좀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게 뭐냐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시흥시에다가 서울대학교를 유치를 할 테니까 시흥시에서 의료기기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포에 대학교가 들어오면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이런 비슷한 예로 대학병원 측에서 김포에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 김포시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은 한 학생당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이고요. 학교의 좀 자율적인 계획에 좀 따르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1, 2, 3학년 중에 한 번,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서 2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 데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에 한해서 1인당 30만 원 이내 지원을 하게 됐고요. 교육전문가님 작년에 몇 학교 갔어요? 정확히 학기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자료를 수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월호 이후에 학교들이 수학여행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 많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갔다 오지 않은 학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왜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복지 수학여행 지원을 하지 못하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애초에 수학여행비 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청을 하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진도가 되고 있고요. 어디에 어느 대학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다 생각을 하고 전해드렸고요. 대학교든 대학병원이든 다수의 어떤 국민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서부터 건축서부터 기설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은 그 어느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좀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곧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이 필요한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가 나름대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최대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도일보 염정희 기자입니다. 2020년에 굉장히 그런 새 발전하는 그 김포시, 발전될 것 같은 김포시의 그런 비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각 부서에서 홍보에 되게 전념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님이 그런 비전을 갖고 이런 계획을 가진 거에 대해서 홍보에 좀 소극적이신 아직 그 기관, 산하 단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님이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전념을 하게 좀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안에 있어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취재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일에서도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포 발전의 홍보도 중요하다는 시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2020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조언과 축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잘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또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이 언론에 대한 이 홍보와 공보 활동은 전 시대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김포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더 나아가서 글로벌하게 시의 정책과 사업들 또 미션에 대한 것들이 다 중에게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김정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적화를 이뤄낼 수 있는 2020년이 되도록 공보실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사지구 개발 관련해서 이런 감정사지구 예, 감정사 이게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관위가 시의회 행복복지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가 맡게 되는지 좀 알고 궁금하고요. 또 이제 향후에 도시환경위원회로 바꿀 생각은 용인은 어떠신지 시장님 좀 보시랍니다. 김포시가 도시공사들 출자 출연 기관들의 사업들을 출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기획 담당관실에서 산하 출연 기관들에 대한 것을 지도 감독하는 집행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 담당관실이 김포시의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냐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산하 출자 출연 기관들이 특히 이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기획실에서 담당하다 하면서 시의원들과 사업에 대한 보고 절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수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들은 기획 담당관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참 접근하기 힘든 분야라는 거죠. 실제로 구체적인 답변을 의회에서도 듣기 위해서는 도시국장이나 도시기획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이 배석돼야만 그 사업에 대한 구체성들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시국은 도시환경위원회고 기획 담당과실은 행정복지위원회인데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기획실 담당관실이 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체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도시국장님이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국의 업무 소관인데 자기들한테 위원회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지금 효율적인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의회에서 조정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속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일부 어딘가에서는 감정사주를 하기 위해서 소속위원회를 바꾼다라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것들을 아무것도 이해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좀 자제해 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업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부서 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조정 부분은 우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의회가 지금 체계대로 그대로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정사는 의회에서 이번 임시에 수리해 주셨으면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기자님들 감정사 지역을 한번 가보셨어요? 그렇게 슬로바되고 그렇게 낙후되고 한 적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두 번째 규모의 검단 신도시 샛빛도시가 감정사지구 바로 산 너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한강 촬영을 하게 되면 검단 신도시의 그 의리의리한 규모와 바로 작은 산 너머의 감정사지구의 그 문막 같은 집들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면 도시 가치가 어떻게 될까 심히 우려되고요. 특히 문제는 그런 지역이 다시 도시 정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도시 정비를 어느 업체가 10년 동안 진행하다가 여기저기에 자기의 사업권 팔아먹는 것으로 10년 동안 보냈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공사가 공익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은 부분 안티를 걸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감정사지구는 도시공사가 개입해서 공공개발로 빠른 시일 내에 진전시키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기시간 동안 기자와의 대화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김포는 노동복합도시고 농민이 직접 존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가야 될 하나의 그 분야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 그 사업계획이 주요 사업계획이 56개 사업이 나왔고 예산은 3.8% 406억 원을 투입한다고 앞전 예산 상비가 나왔는데 56개 사업에 어디에도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없어요. 그래서 신학기 생각하시는 내년도의 김포농업의 주요한 어떤
시장님 구상이 있다면 농민의 수비 입장에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의 패러다임은 바뀌었고요. 그 바뀐 농업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은 단순히 우리가 밥 먹는 산업으로가 아닌 어떤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어떤 도시의 발전, 이 선상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김포는 도농국가 도시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김포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포시 농업정책의 방향은 이제 단순히 생산을 해서 그 생산한 것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농가 경제를 풀어내 나가는 기존의 어떠한 가령적인 농업의 형태에서 새로운 농업 형태, 4차 농업혁명, 6차 농업혁명의 시대에 가장 선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 김포라는 것이죠. 김포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면 개편돼야 됩니다. 친환경 농업. 그런데 김포의 농업인들은 김포의 개발의 환경들, 개발 속도에 맞춰서 친환경 농업으로 나가는 것에 굉장히 게을리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을 행정이 리더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농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기적이다라고 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러냐,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제는 김포의 농업 거뭇대리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소비자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기재대 소장님. 네. 아니잖아요. 화성, 통진 일대, 대꽃 일대, 월꽃 일대, 이 지역을 전략적인 친환경 농업단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 농업단지를 농민들과 서로 합의 공유해서 작년 2019년도에 의미 있는 농업정책이 하나 시행됐죠. 김포만에 쌀 농업, 친환경 쌀 농업 직불금이 지급된 거예요.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이건 김포 농업의 혁명적인 농업 정책이었죠. 농민들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기천도 수장님. 시민들 몰라요. 그렇게 조성된 친환경 농업단지로 새로운 농업 형태를 바꿔내고, 김포처럼 유치원, 학교, 군부대 이렇게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공공급식으로 김포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 생산과 유통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 지역 농업 푸드플랜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재단에서 지금 지역 농업에 대한 푸드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된 농업의 기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향과 정책으로 나갈 것이고요. 이 정책 말고는 김포 농업을 살려낼 수 있는 난 대안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농업인들과 함께 공감하고 합의하고 결의하는 그런 것이 2020년도 상반기 농업과 관련된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더 궁금하신 점은 개별 면담이나 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그럼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오늘 여기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말씀은 그래도 이 전 직원들을
대표해서 부시장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국수장님을 또 대표해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에게 김포시 잘 살펴주십시오라는 마지막 말씀을 행정부장님이 대표해서 지원 대표로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양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행정부장 김용화입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할 건이 하나도 없어서 시장님이 서운하셔서 저보다 이렇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인사는 드렸고요. 시장님 민선칠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금년도가 어찌 보면 민선칠기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1,300여 공직자가 일심동체를 합심해서 제가 또 앞장서서 우리 민선칠기 성공 또 우리 김포시 행복 위해서 우리 1,300여 공직자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걸로 인사해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네, 촬영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새해라고 왜 이렇게 어려워?